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분과는 지속 가능한 기관 관리를 위한 정책 및 제도 설계 세션이 되겠고요. 저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세션이 되겠습니다. 이 세션의 발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AI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관련해서 조세재정연구원에서 한 분이 발표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남부발전에서 사례를 발표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4시 50분까지 마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조금 늦어진 관계로 조금 더 시간은 더 쓸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최대한 4시 50분에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 연구센터 소장으로 있는 이남국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발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송현진 박사님께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송현진 박사님 인사 한번 하시죠. 인사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한국 남부발전의 김준태 부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은 여기에 있는 순서대로 토론자를 말씀을 드리면 양은주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정철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유은지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윤규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립부경대 김선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자, 우리 최대한 토론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플로어에 계신 분들의 시간을 좀 드리는 차원에서 많이 준비를 하셨겠지만 한 10분 정도에서 한 15분 정도 발표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현진 박사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세재정연구원 송현진이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에서 발표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오늘 공공기관 채용 과정의 AI 기술 활용에 관한 연구라고 해서 저희 센터에서 이민상 박사님과 함께 기획과제의 일환으로 연구 중인 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이제 연구 중인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조금 변경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연구 과정 중이라는 점에서 많은 코멘트를 받고자 이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공식적인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채용의 패러다임은 지속적으로 변화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산업화 이전에는 구정과 추천 중심으로 인물 채용이 이루어졌고 산업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신문의 공고나 시험, 학력 중심의 표준화된 대량 채용이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정보화 시대인 20세기에 와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도입되었고 그리고 온라인 게시를 통한 HR이 이제 전문화되면서 역량 기반 평가가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에 이제 디지털 전환기에 이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과 다양성이 중시되면서 코로나 전후로 비대면 상황에서 비대면 상황에 AI를 활용한 채용들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초개인화된 그런 평가가 가능해졌고 그런 반면에 이제 공정성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새로운 쟁점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이제 공공기관의 채용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만 해도 요즘 하루에도 수십 번씩 AI랑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채용과 관련된 AI의 활용에 대한 기사를 제가 2개 가져왔습니다. 왼쪽에 있는 기사는 이제 일반 기업의 채용이 어떤 식으로 AI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기사고 오른쪽에 있는 기사는 또 이것도 일반 기업이긴 하지만 이제 채용에 지원을 한 지원자가 AI를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기사입니다. 왼쪽은 SKCNC가 SK텔레콤과 공동 개발 중인 에이다비즈의 첫 번째 성과물 에이다비즈 HR에 대한
2025년 2월의 기사입니다. 에이다비즈 HR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전형부터 면접 전형까지 이제 채용 전반에서 이제 AI를 활용을 하는데요. 제가 좀 눈에 띄게 봤던 부분은 AI를 활용한 평가까지 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서 이제 지원자들이 실제 일을 할 때 AI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를 이제 면접 과정에서 검토를 하고 그걸 테스트하는, 그리고 면접 과정에서 지원자가 제출한 지원서의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생성해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그런 식의 이제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반면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기사는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생이었던 로일이라고 하는 이 한국계 학생이 이제 아마존이랑 메타랑 틱톡의 면접에 자신이 개발한 그 부정행위 AI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합격한 뉴스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2025년 5월 기사고요. 자신의 그 프로그래밍을 활용을 해서 몰래 면접에 사용하는 장면을 녹화해서 이 부분을 공유를 해서 윤리적인 논란을 가져왔고,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는 퇴학을 당해서 스타트업 기업을 차렸고, 그 이후에 이제 이 기업에 75억 가량의 투자금을 받아서 이것이 뉴스가 된 이런 사례입니다. 이 로일이는 이런 행동을 한 이후에 기존의 이제 그 IT 업계, 프로그래밍을 하는 업계에서의 그런 면접 상황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실제 업무에서 하게 될 일을 중심으로 면접을 봐야 되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코딩을 직접 출제하고 그것을 풀어보는 방식의 면접의 문제점을 제기를 하면서 AI 도구를 업무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다면 면접 과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이렇게 오히려 뻔뻔하게 이야기를 했고, 2년쯤 지나고 나면 본인의 이런 행동이 정당화되고 이게 업계를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될 거다라는 식으로 오히려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실에서도 AI 기술이 활발하게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배경에서 제가 던지는 연구 질문은 이런 3가지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알고리즘의 의사결정이 인간의 의사결정보다 더 유능하고 신뢰할 만하고 더 유용한지, 그리고 두 번째는 알고리즘의 의사결정을 도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무엇이고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공공기관의 채용에서 이런 논의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루려고 하고요. 이 3가지 질문 중에서 오늘은 이 3번째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참고한 이 하단에 있는 이 연구에서는 그 AI 채용 도입 시에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정성입니다. 절차와 결과의 공평함과 적절성으로 반복적인 의사결정이 일어날 때 동일한 규칙과 절차를 적용해서 일관된 해석을 하는지, 그리고 편견이 없는지에 대한 측면입니다. 두 번째는 유능성인데요. 시스템이나 개인이 주어진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예를 들어 채용에 이 부분을 적용한다면 지원자가 특정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이나 능력이 있는지를 식별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지원자의 잠재력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그리고 정량적 정보와 정성적 정보가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뢰성인데요. 이런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나 의존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AI한테 뭔가를 물어봤을 때 거짓말을 하고 있진 않은지 의심해야 된다면 그 일을 이제 AI에 맡길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요. 네 번째는 유용성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업무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지, 예를 들자면 채용 절차에서라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의미를 합니다. 이런 4가지 차원의 측면을 저는 향후에 고려를 할 예정이고, 이런 요건들이 의사결정이 인간이 내리는 것보다 AI가 내리는 것이 낫다고 한다면 AI의 채용 절차의 도입이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선 네 가지 측면과 관련해서 현재는 이런 우려점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편향성과 차별 이슈입니다. 저희가 대표적으로 AI를 도입한 채용 얘기를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아마존의 AI 채용 시스템이 문제가 됐던 측면인데요. 남성 위주의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여성 지원자를 차별하는 결과를 낳아서 결국 폐기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로는 AI의 역량성 측면인데요. AI가 총체적인 평가를 내리지 못할 것이고 시각적인 측면이나 목소리, 언어적인 부분에서의 기반한 평가만을 내리기 때문에 외모나 발음과 같은 업무 능력과 무관한 기준이 판단에 적용이 돼서 불공정한 판단을 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특히 더 고려해야 할 디지털 소외계층인 장애인이나 기타 다른 구성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용 절차와 실제 업무 역량과의 연관성에 대한 측면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공공기관 공정채용을 중요하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공정채용의 그 블라인드 채용 측면에서도 아직 자유로운 부분은 아닙니다. 인사의 편견 요소를 제외하기 위해서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했지만 그것이 실제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최종적으로 합격한 사람이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역량이나 조직 전반의 문화를 더 좋게 만드는 데 기여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아직도 필요한 상황인데요. AI를 도입하게 될 경우에도 이런 인간이 뽑은 지원자들에 비해서 AI로 선발한 지원자들이 더 업무 역량도 높고 채용 목적에 부합한 사람들이 뽑혔는지에 대한 검증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어떤 연구에서는 AI 도입의 부정적인 결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HFP라는 용어로 만들어서 이제 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정적인 결과를 네 가지로 유형화하고 이 부정적인 결과에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가 있어서 소개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런 편향된 의사결정이나 효율성의 감소, 그리고 데이터의 프라이버시 침해, 그리고 이로 인한 일자리의 위협에 대한 우려 같은 것들이 이제 AI를 도입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라고 이 연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결과들을 촉진하게 되는 선행 요인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적인 요인인데요. 알고리즘이 설명 가능성이 부족하다거나, 그리고 지역별, 문화별 맞춤화 옵션이 부족하고 충분히 검증되지 않고 사용자 친화성이 낮은 그런 기술일 때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개인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AI 관련 기술이 부족하거나 혁신에 대한 개방성이 부족하고 이게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유용하게 잘 설계되었다는 그런 신뢰가 없을 때 이 부정적인 문제들이 더욱더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직적 요인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AI한테 평가를 맡기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정보들, 그러니까 직무기술서를 업데이트한다거나 직원 역량 강화 측면에서의 시스템화라든가 아니면은 이 내용에 대한 프로세스의 적응이나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 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측면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AI 기술을 통한 채용이 이제 채용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갈 채용의 그런 패러다임의 주요 변화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앞선 그 요인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해서 AI 도입에 대한 부작용을 낮춰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이제 조사를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실태 조사를 공공기관 그 전체에 설문조사를 최근에 이제 업무 연락으로 뿌렸고요. 그걸 이미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조사 결과를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를 드리고 싶었는데 저희가 9월 5일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결과를 오늘 공유드리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배경과 사례들만 소개드리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의 채용에 대한 논의는 과거부터 쭉 있어 왔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공정채용이라는 측면으로 많은 이야기가 있어 왔습니다. 2017년에 감사원이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인력 운영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채용의 단계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공공기관에서 그 관계부처 합동으로
채용 컨설팅이 2019년부터 꾸준히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기관의 공정채용과 블라인드 채용 등등을 포함한 모든 절차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강화된 부분들도 있고 현실을 반영해서 좀 약화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2020년에는 국민권익위가 채용 위탁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해서 채용 위탁 절차에서의 문제점을 좀 개선하려고 더 강화하는 조치가 있었고요. 반대로 2022년경에는 블라인드 채용에서 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생각 때문이었는지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연구개발 목적 기관에 대한 그런 허용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적어도 공공기관에서 채용 과정에 AI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나오지 않았고요. 향후에 아마 점점 더 AI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이런 부분도 아마 마련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민간에서의 기준에 더해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아래 제가 여기 제시해 놓은 것처럼 지역인지 채용이라든가 장애인 채용이라든가 이런 사회 형평적 채용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AI의 활용 수준을 흔히 이렇게 5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왼쪽의 0단계는 고정 자동화 단계고요. 이 단계에서는 이제 여기서 나온 이런 로봇의 팔처럼 전통적인 RPA, 그러니까 단순 자동화와 같이 사람이 정한 규칙에 따라서 반복 작업을 하는 수준에서의 그런 자동화가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1단계에서는 AI 증강 자동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인간의 의사 결정을 보조하고 제한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분류를 수행하는 단계의 기능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또 이메일을 분류한다거나 간단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수준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그 에이전틱 어시스턴트라고 해서 사용자의 의도를 해석하고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서 특정 작업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생성형 AI 활용해서 콘텐츠를 제작한다거나 이메일 작성을 지원하는 수준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레벨 1과 레벨 2 수준에서 지원서를 분류한다거나 그런 AI를 사용하고 있다고 공공기관에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수준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위에 이제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그 계획이나 피드백 부분에서 제한적인 자율성을 갖고 대규모의 문서를 검토한다거나 교정하는 작업들이 포함을 되고요. 레벨 4에서는 자기 개선 단계라고 해서 스스로 학습하고 개선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에는 완전 자유라고 해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판단을 내리는 수준까지도 이제 AI는 일부 부분에서 개발이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빨리 마무리해달라고 하셨는데요. 네, 제가 그 뒤에는 이제 사례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 제시되어 있는 사례는 제가 과거 저희가 이제 실태 조사가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태 조사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을 실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휴먼이 이제 저희 알리오 플러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 7월에 기재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343개 공공기관 중에 132개 기관에서 AI를 활용하고 있다라는 발표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채용에 관해서만 확인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제한적이지만 알리오 플러스의 채용 공고를 해주신 부분을 휴먼 인텔리전스로 분석을 해서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을 포함해서 88개 기관 중에서 27개 기관에서 AI를 활용한 채용 절차를 도입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2025년부터 이제 저희가 역순으로 88개 공기업 준정부의 채용 공고를 검토를 했고요. 러프하게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채용 공고에서 여러분들이 그 AI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적시하지 않으셨다면 저희 조사에는 포착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27개 정도의 기관에서 AI 기술을 활용해서 면접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자기소개서의 분석 부분에 AI를 활용하고 계신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 대표적인 뭐 기술 같은 것을 말씀드리자면 서류 전형 단계에서는 뭐 IBK 기업은행 프리즘이 인터넷에서는 검색이 되더라고요. 사실 IBK 기업은행이 실제로도 이 제도로 지금 면접을 하고 있는 그 서류 전형을 검토하고 있는지는 사실 확인되지 않았으나 인터넷에서는 이런 기능을 사용한 적이 있다라고 이제 제시를 하고 있어서 이 절차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소개해드리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소개서에 따르면 프리즘에서는 수많은 자기소개서를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하고 단순 오류나 표절 여부를 자동적으로 검토해서 채용 담당자가 수행하고 있는 그런 과중한 업무를 좀 해소해주고 지원서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휴먼 인텔리전스로 제가 직접 조사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에너지공단, 뭐 전력거래소, 조폐공사, 한국철도공단 등등에서 서류 면접 절차에서 표절 검사 등을 포함한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더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면접 단계에서도 이렇게 활용을 하고 계신 것이 확인은 되었는데 사실은 면접은 서류 전형에 비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계신지 지원서 자체에서는 좀 확인하기가 어려웠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방식의 이제 AI 면접도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AI의 기술은 AI를 활용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AI를 활용한 업무 역량을 이제 면접에서 확인할 정도로 발전된 수준이지만 저희가 앞서 조사한 그런 사례들에 따르면 공공 부분에서 AI를 도입한 채용 절차를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조심스럽게 운영을 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2020년경의 국정감사에서 그 편향성에 대한 검토나 지원자에 대한 공정한 기회부여 측면에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받은 적이 있었고 이 외에도 몇몇 사례에서 공공기관이 정보인권 단체를 통해서 소송을 받았던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위한 합리적인 자료를 갖춰놓지 않은 상태에서 채용 절차를 운영했을 때 이를 책임성 회피로 간주해서 약간 공격을 받았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빠르게 결론을 맺어보자면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조사하고 앞으로의 연구를 진행하면서 질문을 던져봐야 할 세 가지 측면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공정성과 책임성에 대한 기대를 충족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이 채용 절차에 대해서 공개를 할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공기관은 사기업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그 공정성과 책임성에 대한 기대를 받고 있고 그 의사결정의 기술적 알고리즘이 좀 블랙박스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첫 번째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절차들을 검증하고 확인할 것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디지털 소외계층 등을 포함한 그 사회적 약자 채용 측면에서 어떠한 보호 절차를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앞으로 진행할 그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저희가 이제 실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 설문 조사를 통해서 공공기관에서는 현재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 공공기관들이 개인적 측면에서, 기술적 측면에서, 조직적 측면에서 어떠한 수준의 대비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어서 선행 연구와 비슷한 형태의 분석을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측면, 개인적 측면, 조직적 측면에서의 그 공공기관의 현 주소가 향후 AI 채용을 도입하게 될 경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이런 함의들을 도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험 설문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외국에서 진행된 그 실험 연구에 따르면 그 사람들은 알고리즘의 의사결정인지 인간의 의사결정인지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의외로 알고리즘이 더욱더 공정한 평가를 내릴 거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외의 연구이고 한국적인 상황,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 저희가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 해외 연구에서 추진한 그 실험의 절차를 살펴보면 이제 먼저 그 선발하는 그 선발 공고문을 제시를 하고요. 지원자의 지원서를 제시를 한 뒤에 이제 실험에 참가하는 실험자가 이 내용을 확인하고 자료를 검토하는 2단계의 절차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적합한 지원자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한 뒤에 3단계 이제 평가 결과를 제시하게 되는데요. 잡 커넥트라는 가상의 어떤 플랫폼이 있다고 제시를 하면서 이 플랫폼이 A의 사례에서는 AI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플랫폼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B의 상황에서는 인간이 협력적인 그런 소통을 통해서 내리는 의사결정이다라고 이제 가상의 상황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 AI가 내린 판단과 인간이 내린 판단을 보여주면서 이 지원자는 합격했습니다 혹은 탈락했습니다의 결과를 제시하고 실험자가 마지막으로 이 AI가 잘 평가를 한 것 같은지 혹은 사람이 제대로 평가를 한 것 같은지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를 내리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연구 결과는 저희가 기대한 것과는 조금 다르게 사람의 평가보다 AI의 평가가 조금 더 공정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지원자의 지원서를 봤을 때 AI가 혹은 사람이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이 지원서를 평가했을 것 같은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의외로 부정적인 결과, 그러니까 이 지원자는 탈락입니다 라고 말한 그 의사결정에 대해서 AI도 정성적인 평가, 정량적인 평가를 모두 고려해서 이 지원자를 평가했을 거라는 것에 대한 굉장히 높은 신뢰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공기관에서 검토해 보면 향후에 이제 저희가 이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연구 결과로 곧 보여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3분을 더 썼네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송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김준태 부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남부발전 AI 혁신부장 김준태입니다. 오늘 생성형 AI 서비스 구축 사례를 여기서 발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난 2022년 11월에 알파고 챗GPT 3.5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제가 받았던 충격은 2016년에 그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이겼을 때만큼이나 좀 충격이 컸었는데요. 그로부터 3년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수없이 많은 이미 AI 서비스들이 개발이 되었고 아마도 우리가 AI를 사용하고 있다고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곳에서도 AI가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우리 공공기관 채용에서도 이미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발표도 해주셨는데요. 이제 AI는 이제 구글이나 메타, 네이버 같은 그런 빅테크 기업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어떤 기업도 AI 없이 지금 혁신을 논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남부발전도 AI 대전환을 2024년부터 새로운 전략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체 생성형 AI를 중요한 인프라 기술로 판단하여 선도적으로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학회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공공기관에서는 자체 범용 생성형 AI를 구축한 첫 사례이고 그러다 보니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도 겪게 되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그 과정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 사례 발표에 있어서 회사 소개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저희 회사는 그 2001년 한전으로부터 분사된 6개 에너지 공기업 중 하나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회사 소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사내 생성형 AI 구축 추진 배경, 케미가 저희 자체 생성형 AI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케미의 구축 과정, 케미 구축의 장애 요인, 그다음에 케미 성과 측정 방안 이렇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남부발전은 왜 자체 생성형 AI를 다른 공공기관에 앞서서 선도적으로 구축할 수 있었을까요? 화면에 보시는 AI 기술 자체의 우수성, 정부 정책, 정보 유출 우려 등은 아마도 모든 기관에서
유사하게 느끼고 있었던 그런 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두려움 또한 비슷하게도 아마 느끼고 있었을 텐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남부발전이 먼저 시작할 수 있고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는 경영진에 굉장히 강력한 좀 스폰서십이 있었고요. 둘째는 AI에 대한 좀 전문 지식과 남다른 열정이 있는 담당자들이 적재적소에 잘 배치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남부발전도 생성형 AI 구축을 바로 시작할 수 있었던 건 아니고요. 먼저 2023년부터 AI 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먼저 만들었고 AI 관련 규정 등 제도를 정비하였고 이후에 직원들이 AI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꾸준히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체계적인 기반이 되어서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구축에 앞서서 저희 AI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오픈소스 기반의 프로토타입을 직접 개발을 하고 테스트도 해보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실무적인 적용 가능성을 또 직접 확인을 하였고 저희 다중 라그 활용이나 코드 인터프리터 등과 같은 기술에 대한 AI 적용 기술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하게 되고 생성형 AI 기능에 대한 설계, 구축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실수를 좀 줄여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남부발전의 케미를 직접 시연하는 것들을 동영상으로 저희가 녹화를 해왔는데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시 준비하고 있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저희 케미의 메인 화면인 케미챗입니다. 케미챗은 저희 챗 GPT의 GUI하고 구조와 기능이 매우 유사해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케미챗에서는 파일을 업로드하여 파일 내용에 대해 물어보거나 어떤 번역을 시키거나 파일 기반의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저희 내부망에 있는 사규와 전자결제 파일들 이런 내부 레거 시스템을 연동해서 필요한 정보를 가져오고 답변을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다음 영상은 저희가 케미 탐색이라는 부분입니다. 저희 미리 구조화된 프롬프트가 적용된 챗봇 서비스가 케미 탐색인데요. 케미 탐색에서는 저희가 케미를 개발하면서 그 사용자들한테 어떤 서비스들이 있으면 좋겠냐라는 거를 저희가 계속 설문조사도 하고 인터뷰도 하면서 미리 구조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서비스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 해외 사업 Q&A를 이용을 한다면 저희 남부발전이 운영 중인 해외 사업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보다 정교하게 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앞서 보신 케미챗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유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정교한 프롬프트 작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케미 탐색에는 이런 프롬프트에 대한 내용들이 이미 백그라운드에서 만들어져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용자들이 편하게 질문을 해도 보다 정교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부분이 케미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능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름에서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을 텐데요. 특징으로는 남부발전에서 운영 중인 발전소 전경이라든가 설비 관련 이미지들을 약 3만여 장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챗 GPT나 이런 일반 상용 프로그램들보다 발전 설비에 관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에서는 좀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 시연한 화면은 내려주시고 다시 PPT 화면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 화면들은 시연을 보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미 완성된 케미 화면을 그 시연 영상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케미는 단순한 챗봇이 아닌
텍스트, 파일, 그리고 음성이라든가 이미지 이런 다양한 멀티 모달의 입력이 가능하고 생성이 가능한 다목적 범용 생성형 AI입니다. 저희가 구축 기간은 24년 7월부터 25년 8월까지 약 390일이 소요되었고 학습 데이터는 공공기관 공통 분야와 우리가 업으로 하고 있는 발전 분야의 지식을 기반으로 구성하였으며 한국어 기반의 글 작성, 요약, 번역, 코딩 지원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케믹의 구축 과정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특기할 만한 부분은 첫째, 많은 현업 전문가들과 함께 오랜 기간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둘째, AI 전용 서버를 수용하기 위해 별도의 전산센터 공사까지 시행을 하였습니다. 셋째는 전 직원을 참여시켜서 학습 데이터를 모으고 명칭을 공모하면서 전 직원의 흥미를 유발시켰다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화면은 케미 시스템 관리자를 위한 화면이고요. LMM 스튜디오라고 합니다. LMM 옵스를 탑재하여서 AI의 모델 관리, 학습, 새로운 프롬프트 개발까지 서비스 추가 개발까지 서비스 시스템 준공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진화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였습니다. 앞서 시연에서 보셨던 것처럼 케미는 크게 세 가지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케미 챗, 케미 탐색, 케미 이미지입니다. 케미의 차별점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챗 GPT와 유사한 직관적인 사용성을 갖고 있고요. 둘째는 직원들의 전문가 비서로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셋째는 직원 누구나 케미 탐색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고 개발이 가능한 그런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요. 넷째는 상용 생성형 AI 서비스 수준의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케미 구축의 특별함, 즉 성공 비결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영진의 적극적인 의지와 전 직원의 참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실제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겪었던 가장 힘들었던 장애 요인과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산의 한계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NVIDIA의 GPU 장비는 매우 고가입니다. 그래서 남부발전 자체적으로는 저희 생성형 자체 시스템 구축 사업에 좀 40억 원 이상의 역대급 예산을 배정받았지만 이것도 그 GPU 장비라든가 이런 필요한 하드웨어를 구비하고 하는 데는 부족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규모라든가 이런 것도 좀 현실적으로 제한을 하고 사용 환경에 따라 저희가 시스템의 사용을 모니터링 해가면서 점진적으로 시스템에 필요한 설비를 확장해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좀 구축 설계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현업 부서와 IT 부서 간 협력의 어려움이었습니다. 현업 업무에 어떤 페인 포인트들이 있는지, 이런 페인 포인트를 해결한 아이디어가 뭐가 있는지, 해당 아이디어 구현에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그런 개발한 서비스가 현업 부서에서 원하는 대로 잘 작동을 하고 있는지 등등 아마도 모든 IT 시스템 개발에서 겪는 좀 어려운 부분이겠지만 이런 특정 사용자가 정해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이런 생성형 AI 같이 범용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에서는 더욱더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찾아가서 방문 인터뷰를 통해 요구사항을 발굴했고 생성형 AI에 흥미가 좀 많은 일부 직원들을 현업 전문가들로 참여시켜서 이런 전문가 그룹들이 지속적으로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고 개발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양질의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처음 저희가 사내 여러 시스템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를 단순히 모아봤더니 약 40TB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양이면 학습에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하였으나 중복 자료를 제거하고 규정이나 법령과 같이 시기에 따라 어떤 변화가는 그런 자료들을 또 제거하고 AI가 학습할 만한 데이터로 잘 정제를 해보니 실제 남는 데이터는 한 6, 7GB밖에 되지 않아서 학습에 불가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이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다중 라그, 즉 검색 증강 생성 기술이라는 것을 적용함으로써 해결하자라고 결정을 하고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저희가 네 번째로 발표할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다중복합 라그라는 기술 적용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케미 구축에서 이제 그게 가장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었는데요.
아마도 생성형 AI 구축을 하는 여러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그런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앞에서 보시는 화면에서는 원본 문서를 벡터화하여 DB에 저장하고 하이브리드 벡터 검색, 리랭크, 하이드 검색 방식을 복합적으로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좀 쉽게 표현을 해놨지만 이걸 실제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저희 참여하는 개발 업체와 같이 협력을 해가면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와 테스트 또 다시 수정 그런 지난한 작업들을 해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성형 AI 구축의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향후에도 저희가 좀 계속 고민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몇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저희 케미가 생성한 토큰 수를 가지고 생성한 문서의 양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서의 양을 추정을 해서 사람이 AI의 도움 없이 직접 이러한 문서를 작성한다라고 생각했을 때와 그 작업 시간을 비교를 해서 얼마나 효율화시켰는지 이렇게 평가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지금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상업용 서비스들이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과금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대체해서 사내 생성형 AI를 사용한 사용량과 비교를 해서 상용 서비스의 과금 시스템과 직접적으로 얼마나 비용이 절감됐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경진대회 등을 통해서 이 사내 생성형 AI를 활용을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업무를 개선한 사례와 성과를 수집을 해가지고 평가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AI 생태계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투자를 해 나가야 되는 만큼 저희가 성과를 측정하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평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앞서 계속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남부발전은 공공 분야 AI 혁신을 선도하는 대표 에너지 공기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또 기관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홍보를 줄이고 내용을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토론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순서대로 양훈주 박사님부터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두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선 송 박사님 발표에서 저는 실험 설계랑 그 현황 조사 측면에서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몇 가지 부분을 제안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공공기관에서 이런 AI를 채용해서 어떠한 부분에서 활용하고 있는지 유형화를 통해서 조금 분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기나 서류 전형에서 활용할 때는 그냥 일방적으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정도에서 그친다면 면접이나 역량검사에서는 상호작용하면서 조금 더 세부화되고 조금 더 목적 적합한 역량을 가진 지원자를 선별하는 조금 더 고난이도의 AI 기술이 적용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러한 측면에서 분류를 해서 수용성이나 다른 측면들을 고려하신다면 조금 더 다양한 장단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채인지 특별한 직무 역량이 필요한 특수 전문직인지도 한번 구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 형평적인 채용에 있어서 이러한 AI 채용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회 형평적 채용이 비율제로 흘러가는 경우에는 사실 일반 채용으로 뽑힌 과거 채용 결과가 훨씬 많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가 훨씬 많이 쌓여 있고, 상대적으로 사회 형평적 채용으로 뽑힌 채용 결과는 작기 때문에 혹시 학습 데이터의 양으로 인해서 조금 편향성이 존재하지 않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례가 있는지, 또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채용 결과가 조금 변경이 되는지도 사례가 있다면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 한국 남부발전 사례에서는 저는 들으면서 너무 신기하게 보게 되었는데요. 일단 이제 사내 생성형 AI를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또 활용하는 과정에서 너무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정보 보안 측면이나 또 목적 적합하게 파인 튜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사내 생성형 AI가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하나 고려되어야 될 점은 죄송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챗 GPT가 3.5에서 5까지 발전되는데 2년에서 3년 정도밖에 안 걸린 것처럼 기술이 너무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 케미가 이 속도에 발맞추어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유지 보수에 대한 비용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조금 더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지금 챗 GPT가 너무 범용적으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소위 말해 너무 의존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6월에 한번 이제 서비스 장애가 일어났을 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드디어 내 머리를 써야 하나? 라는 밈이 돌 정도로 너무 업무적으로 차질이 생겼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케미가 너무 활용성이 높아져서 직원들이 이 케미에 대한 의존성이 너무 높아진 경우에 만에 안에 생길 서비스 장애에 대한 대안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이정철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토론자로 소개받은 이정철입니다. 저도 오늘 두 분 발표해 주신 이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고, 이제 다들 이제 AI나 GPT의 이제 어떤 이런 이제 일상화로 인해서 많이 그런 우리 환경들이 변화하였다는 거에 체감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주제도 저도 어떤 채용의 영역이나 또 전체적인 기관 운영에 대한 영역까지 이런 GPT나 AI 등이 이제 보다 더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보면서 오늘 발표해 주신 부분들이 어떤 유용성과 또 한편으로는 그와 함께 경계해야 될 점들, 이런 좀 명과 암을 같이 화두로 던져주시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크게 발표해 주신 내용들과 관련해서 한 3가지 정도씩을 생각하게 됐는데요. 뭐 긴 내용들은 아니라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송현진 박사님 말씀해 주신 이제 공공기관 채용과 관련해서 이제 시간 등의 좀 제약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좀 고민하고 계신 부분들, 또 지금 연구 추진하고 계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짤막하게 소개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사전에 받은 자료들을 통해서 지금 앞단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고민점들을 가지고 어떤 이제 연구 질문이나 연구 수행들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부분들을 분석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고, 저도 좀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이제 인간과 AI 누가 더 어떤 채용에 있어서 효용적일까, 그리고 보다 더 공정할까, 이런 이제 우리가 흔히 채용이라고 하면 이 사실 굉장히 민감한, 더군다나 공공 부분에서는 특히나 이제 주의해야 될 이 영역에서 어떠한 것이 효과적일까라는 고민에서 이제 이 연구 질문이나 연구를 이제 시행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마지막에 이제 2x2 실험 연구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인간이냐 AI냐라는 우리 고민 속에서 방금 전에 이제 양은주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결국엔 AI가 어느 정도 인간이 모든 것들을 커버하기 어려운, 오늘 슬라이드에서도 이제 일주일에 걸릴 어떤 서류에 대한 이제 스크리닝을 4시간 만에 마쳤다 와는 것과 같이 어떤 일종의 인간의 어떤 그런 이제 피지컬적인 측면들을 보완할 수 있는 측면에서 보완하는 가운데 최종적으로는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러한 것이 무조건적으로 어떤 전통적인 방식, 어떤 AI를 통한 어떤 고도화된 방식으로만 우리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어떤 연구 설계나 방향 측면에서도 이제 고민이 담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방금 전에 이제 잠깐 말씀해 주신 내용과도 조금 연결되는데, 저도 이것이 또 직무 영역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일반적인 업무냐 이제 좀 스페셜한 업무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비슷하게 이러한 것들이 어떤 뭐 이제 공공 직무 차원에서 우리가 특히 공공기관에서 고민해 본다면, 어떤 뭐 일반적인 민원 응대나 이런 이제 어떤 그런 이제 업무 측면과 기획이나 전략 수립 등과 같은 업무 등의 측면에서는 어떤 바라는 인재상이나 그것을 통해서 이 필터링이 되는 과정이 다를 것이다. 그래서
그 영역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공정성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제 절차적 공정성이나 상호작용적 공정성의 다양한 영역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마지막 말씀해 주실 때 공정성의 부분이 의외로 AI가 있을 때보다 더 이제 그 응답률이 좀 더 긍정적인 사인들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인간이 가진 어떤 선입견이나 주관이나 편견 등에 우리가 자유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피평가자들 입장이나 면접에 응하는 이들은 좀 그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다도 어떤 우리가 이제 특히 AI가 이 영역에서 논의되는 이유가 공정성이라는 게 가장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정말로 AI 면접이나 이런 채용 과정이 공정성 확보에 기여하느냐에 대해서 뭐 절차적 측면, 상호작용적 측면 또 같이 호흡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쪼개서 보면 우리가 정말 그 유용성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AI 우리가 이제 아까 여러 가지의 이제 그 두 번째 내용은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진단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용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AI 면접이 유용하냐, 원래 필요로 했던 부분들을 부응하느냐라는 측면에서의 고민점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정말로 AI 면접이 과거의 전통적 면접 방식을 대체할 정도의 정말 필요한 영역이냐, 우리가 정말 4차 산업혁명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AI가 채용의 영역까지 꼭 필요할까라는 부분에서 조금 이제 우리가 고민해 볼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선 예시와 같이 어떤 서류들에 대한 스크리닝이나 이런 부분에서 유용한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 과거에 이 AI가 범람하기 전에 한창 유행처럼 이제 확대됐던 빅데이터 분석 때 우리가 항상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과거의 데이터로 현재를 본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결국에는 AI를 통해서 우리가 원한 인재상을 뽑는다고 했을 때 결국엔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인재상과 우리의 패턴들을 통해서 가장 전통적이고 평균적인 인재에 대한 선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계점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렇다면 보다 새로운 환경 변화로 인해서 새롭게 이제 채용을 할 때 새롭게 등장한 어떤 인재상이나 참신한 인재상을 AI가 포착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느 시점부터 이것을 개입하여야 하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 아까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점들을 알고리즘이나 블랙박스라는 표현 등으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AI가 채용 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적합성을 우리가 고민해 볼 때 결국엔 이 고민들이 앞서 말씀해 주셨던 뭐 알고리즘의 표현이나 결국 가이드라인이나 그냥 그런 운영 절차에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발표해 주신 이제 남부 발전 사례에선 저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에서 각자 어떤 남부 발전형 뭐 AI 그리고 이제 다른 공공기관들도 보다 또 새롭게 추진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선도해 나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어떤 이제 새로운 방향성과 선도성을 주실 수 있는 이제 사례이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인상 깊게 봤고, 그런 측면에서 크게 한 데이터 관리 측면과 교류와 오류 수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용 및 평가 측면에서 고민해볼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간단히만 좀 들었던 고민점들은 데이터 공유나 관리 측면에서 앞서서도 이제 진행해 오시면서 고민했던 부분들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각 부서나 기관별로 다르게 존재하는 이 표준 이제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표준화할 것인가,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로 우리가 이제 이런 고유한 이제 AI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또 한편으로 학습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외부적인 환경 변화로 AI가 계속 학습을 하면서 또 내부 정보를 우리가 일정 부분 또 폐쇄성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데이터 관리 체계에 대해서 고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앞서 이제 시연해 주신 것 같이 다양한 어떤 유용성이 있는 만큼 또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교정하고 오류를 수정해 나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고민의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명령을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서 나오는 퀄리티나 품질의 차이가 있다는 점도 모두 아시는 것과 같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러면 이것을 운영하는 이것들을 이제
케미를 이용하는 이들의 역량 강화나 그 이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의 또 새로운 과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으로 활용 및 평가에서는 뭐 단순한 보고서 작성부터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활용 확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과 더불어서 결국에는 이것이 정말로 이렇게 야심차게 우리가 시작됐는데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 방금 전에 이제 할루시네이션의 이슈와 같이 정확성에 부응하느냐, 또 정말 필요할 때 유의미한 정보를 주느냐와 관련된 유용성 측면,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깊이 있는 저런 정보들을 주냐, 전문성, 이런 측면들로 조금 더 우리가 심도 있게 평가 체계를 만들어 나가면 이 케미가 보다도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종합하면 송현진 박사님이 고민하셨던 부분들, 그리고 남동 발전에서 말씀해 주셨던 이 사례들이 새롭게 변한 이 환경에 맞추어서 그것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절차나 거버넌스적 측면이나 그런 이제 매뉴얼, 가이드라인에 대한 고민들이 담기게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그것과 관련된 항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 유은지 박사님. 네, 소개받은 조세재정연구원의 윤지입니다. 먼저 두 분 발표자분들께서 발표해 주신 부분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고요. 제가 2021년에 식약처에서 AI 채용을 했다는 얘기를 처음 듣고 되게 신기하다, 어떻게 AI를 채용하지? 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제는 이제 이 여러 기관들이 AI로 채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도 시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지는데요. 저는 약간 고루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었습니다. AI를 활용해서 채용을 하든 아니면 그 업무에 적용을 하든 그것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채용이나 업무를 효율하게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송현진 박사님께서 여러 가지 기관이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사례와 이제 약간 명암 같은 것들을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채용을 했었을 때 약간 미비했던 부분들이 AI를 활용함으로써 어떻게 보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약간 이런 논의를 풀어나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약간 이 내부 안에 이제 혼재되어 있어서 좀 구조화를 해주시면 딱 명확하게 보일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 채용 과정에 있어서 지원자와 채용 담당자와 그리고 기관 차원에서 각각의 입장과 이 AI 채용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공정성이나 여러 가지 그 채용 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있을 반면에 채용 담당은 아까 말씀하신 효율성의 부분이 있을 것이고, 기관 차원에서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가라는 이런 물음이 각각 다를 텐데, 이런 관점들이 좀 정리가 되어서 약간 조리 있게 이렇게 제시가 된다고 하면 이제 독자나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이게 이런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 제가 조금 궁금한 점은, 진행 중인 연구라서 계속 바뀌시겠지만 이 연구 목적 자체가 이 AI 채용이 부정적인 결과를 촉진하는 요인을 도출하는 것인지,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약간 서두에서 깔고 뒤에 마지막에 이제 설문조사나 이런 실험 설문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건데요. 여기에서도 사실 편향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 외에는 약간 저는 부수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구분되어서 얘기가 됐으면 좋겠고, 양은주 박사님께서 코멘트 해주신 대로 아마 기관들이 활용하고 있는 AI의 정도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기관에서도 일부 직군에게는 AI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을 주고 여러 가지 형태의 응답을 한 후에 그 다음에 그것을 약간 그냥
서브 자료로 활용을 하거든요. 저는 그 방식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기관마다 아마 말씀하신 직종이나 기관이나 어떤 사람을 채용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그 활용하는 정도나 방식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들을 실제로 기관들이 어떤 식으로 현황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약간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현황 조사에서 충분히 많이 확인을 하실 거라 생각하고 그 중심적으로 함께 약간 고민이나 개선 방안을 고민하는 형태로 보고서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일단 남부발전의 김준태 부장님께서 발표하신 자료 제가 맨 처음 미리 이제 자료집 받고 본 것은 와 정말 제가 항상 업무하면서도 느끼지만 공공기관들이 맨날 너무 힘들다고 하시면서도 너무 이 시대에 발빠르게 대응하셔서 이렇게 잘 해주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자체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나 뭐 정보 보안 때문에 자체 AI 생성하셨다고 하시는 이 자료를 보고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기관들이 다 이 정도 해야지 말씀하신 혁신가점이나 이런 거 받으실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됐는데 사실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남부발전에서는 그런 니즈와 필요성과 여러 가지 자원이 굉장히 다 충분히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할 의지도 있고 활용 가능성도 있고 해서 하셨고 실제로 저는 궁금한 게 실제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활용하는 직원들의 반응이 어떤지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막상 해놓고 봤더니 챗GPT가 더 나은 것 같은데? 라는 반응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약간 그런 실제 실무자들의 반응이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학의 입장에서 보면은 책임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이렇게 AI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단순한 보고서라도 작성을 했었을 때 AI가 약간 편향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요즘에는 그 일루전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그러니까 잘못 이제 하는 거죠. 이해를 질문을 잘못하거나 잘못 이해해서 이상한 답변을 한다거나 이런 오류들이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보고서가 도출됐을 때 그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은 결국 그리고 이렇게 단축된 시간 효율성이 확보된 것들이 결국은 담당자가 이것을 검토하고 정확하게 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도 함께 이제 키워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케미를 기술로 발전시킨 거 플러스 알파로 이제 어떻게 이렇게 잘 활용하실 수 있는지 내부적으로 약간 교육 훈련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윤규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 조세재정연구원 이윤규라고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최대한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 AI 기술 활용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새롭고 관련된 연구가 많지 않을 텐데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게 AI 기술이 채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면서도 공공기관이라는 특수한 맥락 안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련된 연구가 많이 없어서 인과관계를 밝히는 연구보다는 탐색적 연구만 충분히 잘해서 소개해 주더라도 굉장히 값진 연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 발표문은 채용 과정에서 우리가 AI 기술을 도입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으로 이제 공정성, 유능성, 신뢰성, 유용성을 제시했는데 저는 공정성과 신뢰성의 문제가 특히 이제 흥미로웠습니다. AI는 활용하는 사람에 대한 설계 편향 그리고 모델 자체의 편향 문제가 있는데 사용자가 AI에 고정관념을 주입하면은 그 해당 관점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왜곡해서 생성할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자가 특정 문화권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결과에 편향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정성일 텐데 이 AI를 활용하면은 효율성이 올라가는 것으로 기대되는 것과 별개로 공정성도 담보되는지
그리고 지원자가 이 공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궁금한데 혹시 그냥 모든 프로세스를 AI에게 맡겼다고 하면서 이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회피하는 것은 아닌지 뭐 이런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근데 여기서 투명성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는데 일반적으로는 AI가 어떤 식으로 훈련되었고 왜 그렇게 판단되었는지를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을 때 그 시스템은 신뢰성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민간에서는 AI가 결과만 좋으면은 뭐 어떤 식으로 코드를 짰는지 뭐 이런 것까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AI가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리는지 등이 이제 모두 추적 가능한 것이 상대적으로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정보를 또 공개하면은 지원자가 그 정보를 역이용하는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생성형 AI 활용 능력이 우수한 인재를 뽑겠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리고 구체적인 요건으로 뭐 무엇을 살펴보겠다라고 공개를 하면은 또 지원자는 그 세부 항목에 맞춰서 생성형 AI 활용 능력이 우수한 인재로 보일 수 있는 뭐 지원서를 작성해 달라고 다시 AI에게 요청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식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어떻게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뭐 그 앞으로 이제 변화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혹시 고려해 보면 어떨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뢰성의 경우에는 어떤 모델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면은 신뢰성이 떨어질 텐데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번 채용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온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좀 궁금했습니다. 다음으로 남부 발전 사례는 굉장히 신기하다고 생각하면서 재밌게 들었습니다. 짧게 이제 한두 가지만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공공기관 구성원들이 평등하게 디지털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모든 직원이 이제 AI 서비스를 직접 제안하고 사용하는 구조가 되게 이상적인데 실제로는 그 기술에 대한 친숙도에 따라서 내부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몇 년 전에 메타버스 국을 만들었다가 1년 정도 있다가 없앴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직원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물론 당연하게 생성형 AI는 메타버스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우리 생활에 들어와서 조금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뭐 직원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뭐 직원 교육이나 또 인사 관리와 연계해서 어떻게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기술 내재화 수준과 실제 구성원들의 그 역량이 어떻게 동시에 이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지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시스템이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인사 관리나 뭐에서 활용이 되는 경우에 뭐 특정 배경을 가진 이용자나 뭐 소수자 집단에게 불리한 의사 결정이 내려진다면 뭐 혹시 조직 내부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염려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대응하고 뭐 안심시켜 주려고 하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가 한 기관만의 단순한 성과가 아니라 공공 영역에서의 AI의 책임성 있는 활용 방향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선주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국립부경대 김선주 교수입니다. AI가 우리 일상과 업무에 이렇게 아주 광범위하게 들어왔는데요. 이 AI 채용과 또 케미라는 사례 발표 잘 들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 관련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 중복되지 않게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I 채용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각자 다른 정의를 내리실 것 같습니다. 저도 AI 채용이란 뭘까 막연하게 대규모 신입 직원을 채용할 때 서류, 필터링, 또 아니면 자기소개서 정리 이런 것들을 지원받을 거라고 이제 생각은 하는데요. 실제로 채용은 서류 플러스 최소한의 면접이 있잖아요. 그럼 AI와 면접을 하고 실제 프로젝트를 같이 팀을 이루어서 뭔가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영역에서도 AI가 사용될 수 있고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뭐 초기 연구시니까 뭐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AI 채용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지금 프랙티스가 지금 작동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찾으셔서 정리를 해주시고 좀 이렇게 오디언스로 하여금 폭을 좀 좁혀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사례로 잡 커넥트 실험 결과를 주셨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정량과 정성이 매우 제한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위 수강 과목이 정량 평가였고 인생 스토리 같은 게 정성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AI 채용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모델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관이 일단 채용을 할 때는 필요한 인재, 그들에 대해서 어떤 역량, 그런 것들, 구성 요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시고 AI한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공공기관이 AI 채용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어떤 업체에 의뢰하는 그런 수준이 되지 않도록 조금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어떤 정책적 제안을 하실 거면 이 기술적인 측면을 다루는 업체, 그런 업체들이 어떻게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이렇게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검증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런 정책적인 뭐 가이드라인도 좀 주시면은 좋은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남부발전의 케미 사례 발표 관련돼서 이제 선도적으로 좋은 이 시스템, AI 시스템을 활용한 사례를 발표해 주셨고 많은 고생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이거 토론 준비를 하면서 이제 몇 가지 좀 찾아보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민간 기업이 개발한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남부발전에서 자체 LLM 서비스를 개발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굳이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제가 뭐 찾아보니까 온 프로그래밍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이렇게 보안이라든가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이제 아주 안전하게 준비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다중복합라고도 잘 말씀은 해주셨는데, 제가 크게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AI를 이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역기능이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즉 필요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금 고민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어떤 조직의 인력 운영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점, 우리는 어떤 인재가 필요하고 핵심 인재를 어떻게 키우고 우리 공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이 AI 케미가 잘 활용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거를 만들었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공기업 남부발전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타 기관들이 또 벤치마킹도 하고 어쩌면 또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유사한 것들이 AX 전환 노력들이 나오는데, 기왕이면 이렇게 좀 컨셉을 가지시고 그것들을 만들고 운영했다는 그런 사례로 발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세부적인 건 모르지만 일단 민간 특정 업체와 협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비전문가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나치게 의존을 하게 됐을 경우에 뭐 기술 독점, 가격 인상 뭐 이런 것들이 늘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이제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민간에 의존하면서도 내부 운영의 어떤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시고, 장기적으로 어떤 자립 역량을 우리가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이다 까지 제시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초기에는 민간 기업의 전문 역량을 이용하지만 우리 뭐 평가받으실 때도 많이 말하지만 단계적으로 기술 이전을 하느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것처럼 어떤 면에서 단계적인 이런 테크놀로지 트랜스퍼도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것까지 좀 고민을 해서 더 좋은 우수 사례로 발전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두 분 발표 주시고요. 그리고 토론을 5분이 해주셨는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사회자로서 꼭 지켜야 될 게 시간인데 시간이 지나서 원래 생각은 플로에진 공공기관도 많이 와 계셔서 채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금 평가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AI 가점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질문 주시거나 하실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주 우연찮게도 그런 시간이 안 주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서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발표자 두 분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짧게 1분씩만 듣고
뒤에 지금 와서 다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빨리 나가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1분씩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 박사님부터. 네. 너무 좋은 토론 해주셔서 부족한 발표에 좋은 토론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명료하지 못하게 설명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연구의 모티베이션을 말씀드리자면 그 공공기관에서 무거운 책임 요구를 받고 있고 그간의 소송 같은 사건들 때문에 AI 활용에 대한 니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활용이 못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차원에서 여러 발전이 있었지만 사용의 정당성이나 효능에 대한 부분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어떤 범위까지 사용해도 괜찮을 건지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어떤 면까지 가능할 것이고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했고요. 이런 면에서 이제 공공기관이 부정적인 영향을 적게 받으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고 그다음에 AI 기술을 활용한 채용 절차에 대해서 일반의 수용도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보는 것이 이 연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상으로는 기존에 있는 실험 연구에서 긍정과 부정 대신에 인턴십 수준의 채용과 그리고 정규직 수준의 채용에서 각각 AI와 인간의 의사 결정이 얼마나 허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강력하게 AI 활용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아까 김선주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업체한테 의뢰한 수준으로 멈춰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걸맞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는 연구를 잘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10가지 정도 질의를 주셨는데 제가 쭉 들어보니까 저희가 개발하는 거가 앞으로 이제 챗GPT라든가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할 건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 너무 의존하게 되지 않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AI의 그 언어 모델 이걸 지능이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거는 저희가 다중복합 라그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외부에 저희가 그 기술, 그 지식을 쌓아두고 이 AI가 이 지식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컨트롤하고 하는 것들이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번에 구축을 하면서 쌓은 어떤 노하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지금 협업한 기업이 새로운 또 지능이 높은 모델을 개발을 하면 그걸 또 바로 업그레이드해서 적용이 가능하고요. 심지어 이 기업이 아닌 다른 더 지능이 높은 AI 모델이 개발이 된다면 이 모델을 가지고 와서 저희가 쌓아놓은 그런 지식을 연결하는 그런 개발이 충분히 가능한 해서 의존성 문제는 그렇게 좀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또 지적해 주신 부분이 이 활용 역량에 따라서 직원들의 활용 역량에 따라서 편차가 있고 또 그 차별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AI 리터러시 교육을 한 60% 이상의 직원들이 다 수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본적인 지식에 대한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높이는 수준이고 저희가 이제 교육 체계를 좀 개선을 해서 또 그 수준별로 또 맞춤 교육을 해서 전문성도 좀 강화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부 평가도 이런 그 회사 내부적인 어떤 평가 체계와도 연결을 시켜서 조직적으로 AI 역량에 대한 직원들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드라이브를 하고 있고요. 저희 디지털 AI 마일리지라든가 이런 또 인사 체계와도 연결시켜 가지고 직원들이 AI 역량을 계속 그 개발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모티베이션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거의 이제 시간을 마쳤는데요. AI와 관련해서 지금 활용이 증가되고 있고 또 빠른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것에 대한 공공기관에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썰렁한 이야기하면 경평보고서를 너무 잘 쓰시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고 있어서 저희도 대응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것으로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 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